법안이 첫 발의된 후 무려 22년 만에 통과가 된 법이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얼마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시행 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건가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이제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닷새 동안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가 530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데요. 이는 법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늘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일주일간 관련 신고 건수가 33건이나 됐고 이 중에 14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요, 법 시행 후 4일 만에 2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히다가 여성이 직장을 옮기자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을 통해서 스토킹이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많이 늦었지만 법률로서 스토킹을 범죄라는 걸 명확히 하고 그리고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가장 궁금한 게 처벌을 받게 된 스토킹 행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요, 이러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다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이런 게 다 해당하고요.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을 보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어떤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등도 다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스토킹하면 뭐 연인 관계 혹은 애정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이 더 많고 다양하다고요. 네, 사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남녀 관계에 국한하거나 관심, 집착, 그리고 애정 이런 것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의 층간소음 항의, 예를 들어서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모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행동도 일시적이라면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 자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이라든지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이런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좀 애매해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몇 번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두 번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런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질 경우 그 간격이나 그리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각 이런 것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자 등을 보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실제 7번 문자를 보낸 경우에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긴급 응급 조치, 예를 들어서 100m 이내 접근을 하지 말아라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피해자는요, 스토킹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보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스토킹 피해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
확인된 이상 스토킹 범죄가 분명하다, 내가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큰 범죄로 번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의 초기 도움을 정확히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 등은 적극적으로 살펴서 지속적으로 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해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게 없다가 아니라 10번 찍으면 네. 범죄가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